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딜리셔스마켓 대표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문희선입니다. 딜리셔스마켓은 맛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로 다양한 맛으로 세상을 즐겁게라는 슬로건으로 맛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식품군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다양한 종류의 향신료, 시즈닝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유명한 유튜브 컨텐츠나 드라마나 방송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어쩌면 한두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 제품일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저희 다양한 제품군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 혼자 산다나 백패커나 편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협찬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많이 사랑받으면서 좀 다양하게 쓰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8살에 처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1, 2년 좀 짧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또 경력이 단절되는 기간들을 좀 거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한 10년 차 정도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건 좀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창업에 대한 강의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창업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패러다임들이 좀 변화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 8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창업에 대한 인식이 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바뀌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의 창업에 대한 키워드는 약간 보증이라든지 좀 그런 부정적인 인식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반영한 드라마나 콘텐츠들을 잘 살펴보면 80년대 배경으로 꼭 이렇게 사업을 하다 말아먹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항상 드라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사업할 거야 라고 하면 집안이 그렇게 막 그 호화로운 분위기나 호사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초상집 같은 분위기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나라가 이제 막 경제가 개발되면서 성장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성장했었던 산업은 자본이 없으면 좀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군이 많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 자체도 어렵긴 했지만 그만큼 망하면 크게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하이 리스크였고 또 하이 리턴이기도 했어요. 근데 90년대로 좀 바뀌면서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제조가 아니라 그 IT 기반의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 나이나 이런 것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네트워크 기술이 좀 발달이 되고 기술이 있다면 사업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처음의 시대였고 이때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런 다양한 IT를 기반으로 한 그런 테크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나오기도 시작을 했죠. 근데 여전히 그 기술의 장벽이나 자본에 대한 그런 장벽이 그래도 비교적 좀 높았던 시기가 9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컴퓨터라는 것들이 다 보급화되게 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세대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6천억 정도의 기업을 매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던 그런 1세대, 1.5세대 쇼핑몰인 스타일란다처럼 자본이나 기술이 많지 않아도 창업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한창 많이 화제가 됐었던 게 뭐 고등학생 창업이라든지 대학생 창업이라든지 20살이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제일 처음 유통이 많이 됐었던 게 의류다 보니까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는 그런 나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시기가 됐죠.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PC 온라인 시장이 그 PC를 기반으로 한 시장은 활성화되겠지만 그래도 오프라인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을 때에 스마트폰이란 게 새로 나왔고 이제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역전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2010년 이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인 창업이라는 말도 지금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되었잖아요.
저는 아마 이렇게 80년대나 90년대에 제가 20대나 그런 창업을 도전해야 되는 나이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창업을 시작하거나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뭔가 스펙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창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지어 우리는 2020년대 이후에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저한테 이제 자본이나 기술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제가 20대 시절에 열정과 그 똘끼와 또 성실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본 짤에서 MBTI 부류를 이제 또라이의 그런 계열로 분류해 놓은 거를 봤는데 제 MBTI가 또라이처럼 행동하는데 알고 보면 진짜 또라이다 라고 써있는 MBTI를 설명문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내가 ENTP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본이나 뭐 스펙이나 기술은 없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나한테 있는 걸 써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를 좀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말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뭘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저를 되돌아보면 제가 갖고 있었던 건 뭔가 내가 무엇이든 시작하면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열정, 그리고 모든 남들이 그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똘끼, 그리고 시작하면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가는 그런 성실함은 내가 갖고 있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론 내가 좋아하는 무엇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실함이랑 끈기 같은 성격일 수도 있고 뭐 우리의 모두의 예상을 늘 뛰어넘는 그런 자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써먹고 또 그 경험을 더해서 심화시키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거창하게 이제 이런 아이템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과정을 알거나 뭐 예측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창업을 시작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창업을 시작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창업을 시작한 한 10년 전 제 상황을 돌아가 보면 그때 제 상황은 결혼을 해서 막 시작한 이제 한 1, 2년 정도 시작했었던 그 사회생활을 중단을 하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한 2살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좀 생산적인 활동이나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아직 어린 아이를 두고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런 근무하는 환경에서 일하기를 도전을 하기에는 여러 상황이나 여건들이 쉽지 않았고 그마저도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제 경제적인 수익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당시에 뭐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수도권 쪽에 있다가 서울 쪽에 있다가 지방으로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뭔가 그런 취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주거나 뭔가 교육을 시켜주거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굉장히 상황적으로 여의치가 않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찾았을 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였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내가 매일매일 좀 꾸준히 기록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내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창업을 이끌어 왔었던 첫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유튜브나 뭐 브런치나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나 굉장히 여러 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접근하기에 맞는 그런 툴을 좀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할 때 좀 가장 최소한의 조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한테 다른 스펙트럼 부족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실함과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도전 정신들이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는 더 앞에서 뒤에서도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비슷한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템을 이제 하나 두 개씩 소개를 하고 알려주고 또 가끔은 구매해서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금전적인 거래들이 오고 가다 보니 좀 더 편안하게 주문을 확인하고 또 관리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게 되고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문 관리나 결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을 시작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이란 걸 하고 사업자가 되어서 일들을 시작을 하고 보니까 신기하게도 계속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들이 주로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되었기 때문에 아동복이라든지 유아동복 같은 것들을 판매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남대문이나 동대문 의류 시장에 나가서 그 좀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소싱해 오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누군가 나를 막 끌고 가듯이 일이 바빠지고 또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 이렇게 역시 나는 잘할 수 있어 성공했어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열심을 막 냈어요. 근데 우리 삶에는 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또 나만 잘한다고 모든 게 계속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저는 그런 뭔가 준비도 없이 기본기도 없이 그렇게 창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커질수록 마음 한편에 그런 불안감도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 뭔가 내가 어디에 물어봐야 되겠다거나 어디에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전무한 상태로 일들을 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큰 계획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잘 완수해내자라는 것이 목표였고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끌어가는 것들이 좀 힘이 버겁다라고 느껴지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닝크루거 곡선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곡선을 멋모를 때 이제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자신감이 상승했다가 현실을 깨닫고 급격하게 절망에 빠지는 시기를 이제 전문가가 되기 전 대부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시기가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멍청함의 봉우리의 끝에 있다가 절망으로 막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이제 28살에 창업을 시작을 해서 한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의류업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경기가 중간에 침체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뭔가 경기가 침체되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의류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류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의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뭔지 모를 그런 불안감이 쌓여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중국 시장도 봉쇄가 되고 그 당시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아주 큰 일들이 막 터지면서 경기에 정말 얼마나 민감한지 의류업이 그런 걸 피부로 되게 체감을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새벽이면 제가 새벽 시장에 나가는 거를 좀 좋아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면 굉장히 그 이른 시간부터 에너지가 활기가 막 넘치는 그 풍경을 그 시장 안에서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대문이나 그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그 시장의 고요함을 경험을 하면서 나도 뭔가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다른 걸 한다라는 걸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브랜드에서 소개를 하는 것들도 내가 만들어낸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 좋을까?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던 시기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향신료나 시즈닝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온라인으로 좀 구성해보면 판매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처음 이 아이템을 들었을 때 저한테 확신보다는 굉장히 의문이 더 많이 들었었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식품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리를 막 늘 엄청나게 즐겨 하는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 제품들을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득하고 소비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제 안에 질문들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류 쪽에 있으면서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고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라도 많이 눈여겨보고 좋아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동복을 하면서 해왔었던 일들을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생각을 하면서도 적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들 속에서 한 번 더 눈길이 가게 한다거나 뭔가 이 제품을 사고 있는 사람이나 사게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작업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소비되고 있는 시장을 보니까 제품들이 대부분 용량이 되게 크고 또 막 갖춰지지 않은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에 뭐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또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진입했었던 의류 시장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분야였어요. 그래서 의류 시장은 우선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상품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장은 정말 신기하게도 뭐 필요하면 사던가 말던가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획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뭔가 나처럼 이렇게 제품 디자인이나 매력도에 대한 니즈가 정말 없는 시장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후기를 찾다 보니 이제 늘 용량을 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용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지만 다 소비하지 못해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구매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피드백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켓 리서치나 이제 시장 조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내가 판매할 제품군이 어떤 시장에 들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현재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면 우리 제품이 고객이 불편해하고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한 가지를 개선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제품에서 소비자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장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하면 차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라고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기존 제품들은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집에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을 제품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새로운 브랜드, 이제 딜리셔스 마켓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품의 기술력이 좋으면 고객이 무조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품의 서비스를 선택을 하는 최초의 이유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성보다는 감성의 자극이나 반응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본을 넘어서서 이제 소비자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마주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작은 감동의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신료나 시즈닝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대용량으로 주로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도 이제 구매를 하면 얼른 그 장 안에다가 넣어서 안 보이게 보관하고 싶은 그런 투박한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시즈닝이나 향신료 유통기간이 소비기한이라고 하죠. 지금은 1년에서 3년 사이이기 때문에 요리를 한 번 할 때 사용하는 건 굉장히 이제 소량 한 스푼이나 2스푼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집에서 매일매일 향신료나 이런 시즈닝들을 쓰는 요리를 해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을 때도 유통기한 내에 다 쓸 수 있는 용량으로 판매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 소비기한 내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크기로 만들어 보자 라고 기획을 하니 기존에 판매되고 있었던 제품들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라벨도 이제 외국의 어느 식료품점에서 봤을 법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투박하고 그런 불친절하게 놓여져 있는, 현재 깔려져 있는 그런 제품들 사이에 만나는 작은 감동의 포인트가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배나 더 큰 용량에 비해 사실은 가격 차이는 몇백 원 정도 싼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적었지만 시장에 내놓았을 때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는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를 제품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차별성은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 우리 제품이 유사한 제품과 경쟁했을 때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에서 껌을 하나 샀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투박하게 생겼는데 여는 순간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껌 안에 껌 뱉는 종이를 뽑아 쓸 수 있게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배려를 갖춘 제품들이 사용을 하는데 제 안에 자연스럽게 스타벅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동방상승을 하면서 스타벅스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브랜드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 인식이 브랜드의 차별성이 돼서 다음에 껌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게 될 때도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성은 우리가 엄청난 기술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고 갖고 있는 창업의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가장 작은 용량의 향신료 시즈닝 제품들을 첫 런칭을 하고 한 2-3주 정도 되었을 무렵에 첫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분이 5가지 정도 제품들을 함께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 주문이 3배씩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전이죠. 7-8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 제품을 올려만 놔도 팔린다라고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과밀이라고 했는데 지금보다는 좀 경쟁이 덜 치열했었던 온라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계속 변하고 경쟁자는 계속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작은 네이버나 자사모를 만들어서 그런 고객들한테 작은 감동의 포인트를 주고 판매를 하는 거였다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여러 채널에 입점을 하는 걸 다음 스텝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사실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채널에서 우리 제품이 잘 팔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타겟하는 고객들한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런 실행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자사모를 만든 이후에는 당시에 막 성장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쿠팡에도 같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소개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채널도 함께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품을 런칭을 하고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조미식품 카테고리에서 1위 브랜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로켓 배송을 시범 운영을 하던 중이었는데 쿠팡이 이 로켓 배송에서도 우선 입점 제안이 들어와서 입점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새로운 아이템이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드라마 세트에 소품으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최소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노출을 시키려고 드라마에 협찬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초창기에 아무 비용 없이 진행을 하는 그런 행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시작을 하고 이제 그 아이템을 시장에 진입시키는 그런 마케팅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되게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작업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만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한 건물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기획의 작업들, 시장 조사의 작업들, 소비자 니즈의 작업들을 얼마나 많이 파악하느냐가 브랜드를 오래오래 또 사랑받고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 창업을 하게 되는 이유나 계기는 모두 다르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테니까 창업을 내가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첫 번째로 이제 창업 아이템이 진입할 정확한 타겟 시장을 알아야 되고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 아이템을 고객 니즈에 맞춰서 보여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많은 홍보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채널이 우리 아이템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고객 피드백을 수용하고 또 개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지속적인 창업 아이템에 대한 혁신과 개선을 해나가는 과정이 창업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5단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이미 시작을 했거나 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스텝 중에 어느 스텝에 지금 서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뜨고 있는 그 스몰 브랜드라고 하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스몰 브랜드나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창업자로서 그런 뭐 마케터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시작하면서 초기에는 사실 뭐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서비스나 기술처럼 뭔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든든한 무기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서비스나 그 기술이나 제품들을 팔아내야지 살아남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해보고 나니 창업 초기에는 창업자이자 마케터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그래서 이 단계 5단계별로 필요한 그런 실제적인 적용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초기 창업의 시기에 그 많은 이제 우리 아이템이나 우리의 사업이 얼마큼 부스팅 될 수 있는지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인드셋에 어떻게 녹여내야 할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마케터라는 부분들이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업이나 조직의 제품, 서비스 혹은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성공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앞서서 그런 창업 과정에 꼭 필요한 단계라고 했었던 것들이 결국 마케터들이 그 대기업이나 좀 뭐 그 좀 큰 기업들에서 맡고 있는 주된 업무 중에 일부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예를 들면 소비자의 행동이나 이제 경쟁사, 시장 트렌드 등을 분석을 하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경쟁에서 차별화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다양한 이제 고객 그룹을 분석을 해서 우리 제품을 잘 사줄 수 있는 고객이 어디 있는지 찾는 일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용어로는 이제 고객 세그멘테이션이나 혹은 타겟팅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이 영역에서 이제 브랜드 목표나 가치를 정의를 하고 브랜드 메시지를 또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을 기획을 하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매출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성장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을 하는 것도 마케팅 영역의 한 가지 일부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된 성과를 분석을 해서 다음 단계의 그 판매 전략을 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정의를 하는 마케터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케터는 소비자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제품 혹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해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창업을 시작을 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 팀 안에 전문적인 마케터가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보통은 혼자 창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뭐 팀원 모두 마케팅에 무지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표자로서 내가 내 제품이나 내 창업 아이템을 경쟁력 있게 만들고 또 소비자와 결속력을 강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7, 8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창업자로 직원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한 일들을 담당해주고는 있지만 결국 창업자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로 우리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창업 활동들을 하면서 창업에서 마케팅이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창업자가 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돌아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한 25살 정도 막 이제 대학을 졸업했었던, 아니면 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그 나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살에 저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유학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좀 잠깐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일하게 된 회사가 작은 유학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미국 중에서도 이제 음대 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원서나 이제 오디션 일정 등을 조율을 해주고 현지에 필요한 것들을 좀 매니징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회사 대표님이 이제 미국 출신이셨는데 현지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음대생들만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으로는 되게 나름의 입지가 있는 회사였고, 시즌하고 비시즌이 되게 분명한 업계였기 때문에 시즌에 많은 이제 예비 유학생을 모집을 하는 게 중요했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년 새로운 학생들로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재구매율은 사실 굉장히 희박한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좀 중요한 실무들은 제 위에 계셨던 실장님이 담당하고 있었고, 저는 문서 정리나 이제 정보 취합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일들이 주어져서 그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에 대한 업무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낯설 수 있는 업무일 수 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유학생으로 뉴질랜드에서 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조금 밑바탕이 되어져 있어서 주어지는 일들은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초년생이라 사실 기대 없이 이제 좀 시키는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채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주어지는 일 좀 그 이상으로 곧잘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처음 맡겨진 일이 키워드 광고 관리라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이나 뭐 광고 쪽을 전공을 한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주어진 부분에 대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단어부터 생소했지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가 200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는 이제 네이버보다 다음 메일을 더 많이 쓰던 시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막 지식인을 강조를 해서 전지현을 내세운 CF로 뭐 이제 새로운 검색 엔진 플랫폼이다라는 것들을 막 이제 어필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이버가 2002년도에 생겨서 2004, 5년부터 성장을 막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사용하려고 해도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광고 관리 툴이 별도로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 중에 이제 키워드 광고를 관리하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그 오버추어라는 회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관련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 그 오버추어라는 시스템부터 매뉴얼은 하나씩 배우고 숙지하고 하나씩 일들을 이제 익혀갈 때 네이버가 이제 공지 하나를 띄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직접 키워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대적인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든 이제 광고 관리 시스템은 오버추어 방식보다는 훨씬 직관적이고 쉬운 방식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원하면 굉장히 세세하게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이제 네이버를 쫓아다니면서 키워드 광고를 세팅하는 방법, 또 효율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고 집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앞으로 저의 10년 후를 이렇게 바꿔놓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 시기를 기점으로 제 인생의 방향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갖고 있는 무기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기술력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유통망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제품의 디자인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무기를 우리는 이제 경쟁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쟁력의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는 게 저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술력이나 유통망이나 그 대표의 어떤 스펙이나 좋은 서비스라는 무기가 없었고,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한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많이 찾아가자였고,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나 그런 창업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마케팅 교육이나 창업 교육 같은 거를 무조건 신청을 해서 창업 초창기에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유아동복 브랜드를 이제 엑시트하고 식품 분야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이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경험을 했었던 그런 키워드 광고나 블로그나 그 의류 운영 홈페이지를 운영을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초기에 저희 딜리셔스 마켓이라는 이 브랜드를 부스트업 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창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창업 아이템을 정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기는 한데 뭔가 번뜩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누군가한테 설명하려면 설명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랑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틀을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신료랑 시즈닝이라는 제품들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 딜리셔스 마켓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정하면서 우리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향신료와 시즈닝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업화의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창업 아이템의 방향성이나 가장 우선시가 되는 기준을 알 수가 있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제품이 기업 소비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라는 고객 정의를 이제 내리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면 제품의 사이즈나 규격이 가정에서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 작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제품 개선점을 좀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있다면 좀 브레인스토밍처럼 단어로 내 아이템을 표현해보고 그 단어들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런 이제 워크시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마케팅은 이렇게 아이템이 정리되고 또 타겟 고객이 정리된 그걸 기반으로 설정된 것들을 기반으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아이템이 어떤 시장에 속해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이제 진입할 정확한 타겟 시장을 알고 고객을 이제 식별하는 게 이 창업 단계에 있어서 본격적인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 조사는 뭐 시장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 고객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우리 제품과 유사한 제품 그리고 경쟁사 제품이 어떤 고객들한테 많이 팔리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인 작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쟁사랑 비슷한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쟁사가 판매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고객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 아이템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경쟁사 제품이 이미 많이 팔리고 있는 시장을 이제 주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경우에도 이제 향신료나 시즈닝이라는 제품들은 사실 기업 간 거래로 굉장히 많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는 시장이 큰 시장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경쟁사들이 진입하고 있지 않은 일반 소비자를 우리 1차 타겟 고객으로 정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제품이나 방향성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면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이랑 타겟 시장에 대한 설정을 완료를 했으면 이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고객 니즈에 맞춰서 우리 아이템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활용하면 좋은 두 가지 기본 개념하고 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수압 분석이에요. 그래서 수압 분석은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수업이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SWOT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라는 네 가지 단어의 첫 글자고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조직 그리고 사업의 강점이나 약점, 뭐 기회와 위험을 식별을 하고 분석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강점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시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로 구분된 그런 워크시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품을 확보하고 있고 디자인에 특화된 직원들이 있고 전문적인 마케팅 스킬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약점은 이제 제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OEM을 활용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에 비해 일부 이제 가격 수준을 좀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는 이제 최근 식문화 트렌드가 많이 바뀌면서 시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위기는 저희를 카피하거나 비슷하게 벤치마킹하는 신생 브랜드가 최근에 다수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을 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히 분류한 부분이 있지만 이 장표를 보면 저희가 OEM이 불안정하지 않도록 다수의 좀 안정적인 공급처나 자체 생산 능력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위험 요소로 분류되는 이제 신생 업체가 저희 기술력이나 그런 차별성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제품을 좀 늘려서 보완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향신료 이제 시즈닝 샘플러나 또 로컬 원물을 활용한 이제 단독 저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좀 계속해서 이렇게 디벨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 분석은 아이템뿐만 아니라 이제 퍼스널 브랜딩처럼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표라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요 검색을 수압 분석표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식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4P인데 4P는 P로 시작하는 4개의 마케팅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프로덕트, 두 번째가 프라이스, 세 번째가 프로모션, 그리고 네 번째가 플레이스. 예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판매하거나 제공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과 서비스의 특징이나 품질, 그래서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P는 기업은 판매 활동으로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에 대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이제 판매하는 캠페인에 대한 방법들인데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어떤 채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 플레이스는 소비자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공간인데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는 유통 채널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나 아이템이 갖고 있는 이 4P를 구분해보고 분석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이제 창업에 있어서 내가 마케팅 전략을 활용을 하고 또 마케팅의 그런 뭔가 인사이트를 갖고 활용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애플을 한번 간단하게 분류를 해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덕트로 아이폰인 뭐 스마트폰, 컴퓨터인 아니면 노트북인 맥북, 또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라는 다양한 프로덕트가 있죠. 그래서 이 제품들을 다양한 모델과 색상이 제공되고 또 카메라 사양이나 배터리 사용 등에 따라서 핵심 특징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가격 정책인데 이 애플은 스마트폰 하나에 대부분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가 가격을 책정하는 이유는 제품의 특징이 타사 제품보다 우수한 것도 있지만 고객들로 하여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이유도 함께 있는 거죠. 프로모션은 각 통신사랑 제휴해서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이제 할인을 하거나 뭐 워치를 서비스 가격에 제공해준다던가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 구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스로는 애플숍인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온라인에도 공식몰이나 각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이제 다양한 판로들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면 애플 제품을 살 수 있다를 모두 다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계획할 때 이 네 가지를 분류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소비자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에서 살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제품별 포지셔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 두 번째로 타깃 시장을 설정한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템 강점, 약점, 위기, 기회들을 종합해 전략을 수립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정된 이제 주력 제품들을 가격을 설정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디서 판매할지를 결정한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마케터로서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마케팅 채널들을 활용해서 좀 효과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게 온라인 키워드를 파악을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제품들의 주요 판매 채널과 홍보 방식을 온라인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필수 채널이라고 이야기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팜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사몰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제품과 브랜드가 어떤 가치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브랜드 작업을 했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는 다양한 고객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품과 콘텐츠를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 올리는 방식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방법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그래서 같은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활용 방법이 비슷했고 그래서 고객들이 좀 빨리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접근할 수 있어서 소비자한테 노출되는 그 노출 속도도 더 빠를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렇게 이제 2개의 채널이었고 좀 이따 이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판매 채널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의 변환이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소셜 커머스라는 키워드로 항상 떠오르던 그런 여러 플랫폼들 그리고 종합몰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몰들 또 폐쇄몰이라는 그런 시장까지 다양한 곳들에 이제 입점 요청이 들어오면서 팔로드를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들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딜리어스 마켓의 향신료나 시즈닝 아이템들은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가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그런 성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판매 채널을 확장할 때마다 이 모든 판매 채널이 우리 카탈로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양한 판매 채널의 형태에 맞게 분석을 하면서 그 채널들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 기업이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제품이 아닌 이제 서비스라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업에서 판매되는 그런 서비스도 최근에는 온라인 채널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채널과 무관한 아이템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사몰이나 네이버 그리고 커머스 등을 중점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특수한 서비스나 이제 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그런 기계 장치나 기술 같은 경우들은 그 고객분들이 좀 모여 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를 활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판매 채널의 특징별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정리해 보면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사 웹사이트, 두 번째가 이제 커머스 플랫폼, 세 번째가 소셜 미디어, 네 번째가 모바일 앱 그리고 정기 구독을 통한 판매가 있는데 이제 자사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웹사이트를 통한 이제 뭐 판매 증대를 기여한다기보다는 브랜드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덴티티나 브랜드의 철학이나 가치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브로슈어 같은 기업 소개서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이 자사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제3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대규모 고객층한테 노출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판매가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기 시작할 때는 이커머스 플랫폼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로 이제 블로그에서 제가 판매를 시작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최근에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품들을 셀러들이 제품들을 직접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뭐 협업을 맺어서 우리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홍보 채널로서 활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커머스 플랫폼보다는 이제 고객과 결속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바일 앱은 이제 플랫폼 형태의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에 더 특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이나 이제 개인화된 경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다면 또 활용하기 좋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최근에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방식인데 뭔가 내 제품이 좀 소비가 빠른 소비자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기 구독을 통한 그런 판매 채널들을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세분화하면 사실 이렇게 5가지 방식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창업 아이템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온오프라인 채널별의 특징을 확인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채널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매보다는 홍보를 기준으로 한 다양한 방식은 뭐가 있을까를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8가지로 구분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디지털 마케팅 채널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판매 채널이 있고 또 오프라인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이 있고요. 모바일 마케팅 채널, 또 콘텐츠 유통 채널, 소셜 커뮤니티, 키워드와 리타게팅하는 마케팅 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뭐 SNS, 이메일, 검색 엔진, 콘텐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채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채널이 판매를 하는 채널이기도 하지만 그 판매 채널을 유입하는 고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보나 교육 플랫폼들처럼 어떤 특정 서비스 영역 안에 있다면 그 영역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또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인 오프라인에 직접 매장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나 뭐 행사나 박람회 등을 참가해서 홍보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것들이 이제 국내 좀 내가 해당이 되는 그런 박람회 참여를 한다던가 해외 박람회 참여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로 집중하는데 박람회 현장에서는 사실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홍보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채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마케팅 채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지금처럼 온라인뿐만 아니라 잡지나 라디오 같은 그런 전통적인 광고 매체들이 주로 이 안에 들어가는데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한 좀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마켓컬리가 초창기에 그 강남 일대에 많은 전단지들을 계속해서 뿌리는 방법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도 의미가 없는 채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모바일 마케팅 채널은 이제 입점하지 않았지만 모바일 그 앱을 통해서 아니면 문자나 위치를 기반으로 푸시 알림을 해서 진행을 하는 홍보를 말하고요. 또 이제 유튜브나 틱톡처럼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임팩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유통 채널의 그런 마케팅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내가 소셜 미디어에서 커뮤니티 채널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페를 만든다거나 밴드를 만든다거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온 고객들하고는 굉장히 결속력이 높다라고 하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키워드나 리타게팅을 하는 마케팅 툴은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말하는 네이버의 검색 광고나 클릭 광고나 구글 에즈나 이런 각각의 이제 광고 관리 툴을 사용을 해서 광고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제 이 마케팅 툴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디지털 마케팅 채널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해서 브랜드나 아이템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리뷰나 홍보 판매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품이 이제 소개되고 홍보되는 것들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발견하는 그런 의외의 경우의 수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딜리어스 마켓이 성장하는 데는 이런 미디어 트렌드가 변화한데도 굉장히 이제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80년대 시기였다면 불과했지만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10년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코로나 전 그 방송계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콘텐츠가 집밥이나 요리나 그런 먹방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많이 되고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든지 뭐 전지적 청년시점이라든지 이렇게 일상을 보여주는 콘텐츠에서 실제로 출연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제품들이 우연히 노출되고 출연하게 되면서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제 인지도나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템의 카테고리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고 하면 적은 홍보 비용으로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홍보 비용을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근데 저희도 초기에는 그런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이 치열하게 많은 제품들과 브랜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비를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우리 아이템이 우위를 선점하지 못하면 사실 도태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초창기에 딜리셔스 마켓은 이제 경쟁이 많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향신료 시즈닝 전문 브랜드였기 때문에 필요로 했었던 고객들한테 좀 빠르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툴이 네이버의 키워드 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타겟하는 그 고객이 우리를 이제 찾아오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를 만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 3, 4년은 크게 광고를 하거나 이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를 선점을 했거든요. 네이버 이후로 이제 진입한 쿠팡이나 로켓배송도 초창기 입점했기 때문에 향신료 조미료 키워드 카테고리에서 거의 뭐 10위권 이내 순위를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순위를 선점하고 있었던 게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기도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는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나도 어차피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판매 채널들을 점검해봤을 때 이제 많은 영역에서 노출이 줄고 순위가 밀리고 제품 판매가 부진해지는 것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제품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필요해서 지금부터는 어떤 방법을 써야 새로 진입하는 브랜드와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 방법이 이제 키워드 홍보 관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그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매출로 직결되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창업자가 내 아이템에 대한 기술력이나 내 아이템을 고도화시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템을 어떻게 팔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늘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이 시장에 잘 안착하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아이템을 필요로 하고 우리 아이템을 구매해야 될 그런 소비자들한테 관심을 두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몇 번을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가고 홍보랑 판매를 함께 진행을 하면서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한 번씩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발상의 전환이 우리 아이템에 적용이 되면 우리 아이템을 조금 더 차별화하고 좀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딩은 기업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식별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 그리고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브랜드를 나타내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브랜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요소가 브랜드명이나 로고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인지를 하고 가야 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우리 브랜드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빠르게 인식되고 또 오래 기억에 남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뭔가 필요했을 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필요한 시기가 됐을 때 빨리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 브랜딩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너무 독특해도 기억이 어렵고 또 너무 쉬워도 상표권 확보가 쉽지 않아서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7년도에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딜리셔스 마켓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네이밍은 계속 사용을 했지만 사실 로고는 한번 변경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딜리셔스 마켓을 좀 줄여서 델마라고 읽힐 수 있는 그런 약식의 로고를 사용을 했더니 이게 좀 악영향이 돼서 딜리셔스 마켓이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이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델마로 검색을 하고 누군가는 뭐 인도더 가든으로 검색을 하고 이런 다양하게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브랜딩의 요소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최근에는 라벨스 로고를 모두 딜리셔스 마켓으로 읽힐 수 있도록 변경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명도 이제 지금은 브랜드명과 회사명이 동일하게 딜리셔스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기에는 저희가 브랜드명은 딜리셔스 마켓이었지만 회사명은 다른 이름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이 다른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기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있어서 기사화가 되어도 대부분 브랜드명은 기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브랜드가 함께 홍보되지 못한다는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5년 이상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근에 이제 개선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어디에서 어떤 행사나 어떤 뭐 상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도 이제 브랜드명이 곧 기업명이기 때문에 동시에 인지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저도 굉장히 많은 여러 시간들을 겪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이러한 이제 선배 창업자들 강의 이런 부분들을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를 계속해서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업자는 고객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업자로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경력이 쌓이고 업력이 쌓이다 보니까 창업 경진 대회나 이런 피칭 대회 같은 데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초청을 받아서. 근데 사업 계획서에서 이해한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 최종에서 선발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이템에 대한 너무 과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경우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템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지만 특히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인 경우들에 내 심사위원들이 내 아이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질문을 공격으로 오해해서 그런 코멘트들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템을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 이제 시장이잖아요. 근데 눈앞에 있는 심사위원들도 사실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내 기술력이나 내 아이템이 정말 좋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이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피드백들을 좀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브랜드를 시작해서 초기 3년은 그 들어오는 컴플레인에 대한 CS를 모두 직접 했어요. 그래서 직접 피드백하고 관리를 했는데 처음에 뭐 한 1, 2년 차 정도에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우리 브랜드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고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법 되게 오랜 기간을 전담 이제 CS 직원처럼 업무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업무들은 사실 야동복이나 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할 때가 좀 기초가 돼서 좀 더 유연하게 나올 수 있었던 반응이기도 해요. 야동복 운영할 때는 진짜 상품 문의나 배송 문의가 정말 밤낮 없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재우고 아이들 용품이나 옷을 온라인에서 찾고 이제 누워서 쇼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벽 1시 뭐 2시에도 우리 아이가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인데 어떤 사이즈를 입으면 되냐, 뭐 배송은 언제 시작되냐, 반품하고 싶은데 되냐라는 문의가 그 시간쯤에 정말 많이 와요. 근데 보통은 CS 센터들이 이제 문을 닫는 시기 이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환경들을 겪었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에 답변을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
시간들에 맞춰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9 to 6에 맞춰서 저한테 컴플레인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주는 고객분들을 이제 딜리셔스 마켓을 운영을 하면서 만나니까 굉장히 이제 천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듣다 보면 또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송 과정 중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플레인에 대한 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뉴얼을 같이 갖추기 전까지는 직접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된 이제 제품들과 이제 배송 방식, 서비스들이 지금까지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에는 지금의 딜리셔스 마켓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템에 대해나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운다라는 의미가 이제 나쁜 버릇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모두 받아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고객이나 사용자들 피드백을 좀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을 갖추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아는 제 경험에 한해서는 처음 시작한 창업 아이템 그대로 끝까지 유지하면서 기업을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템 아니면 안 돼라고 고집하시던 경우는 대부분 아이템을 포기하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아이템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됐었던 아이템도 계속해서 고객 피드백을 확인하고 개선점들을 발견하고 아이템을 피봇을 하면서 새롭게 시도하는 경우가 끝까지 창업자로서 살아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저희는 처음에는 부정의 피드백보다는 사실 긍정의 피드백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만 팔아서 그동안 작은 용량을 너무 기다렸는데 너무 필요한 사이즈로 나왔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너무 별로라서 주방에 올려놓기도 좀 그랬던 제품들이 많은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근데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서 사실 예상했었던 시나리오였고 그 반응을 이제 고객들이 그대로 이제 피드백을 준다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은 피드백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 제품 뚜껑이 너무 헐거워진다. 공기가 들어와서 제품이 굳는다. 라는 것처럼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마주하면서 나 못하겠어 듣기 싫어라고 생각을 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브랜드는 아마 이제 나락으로 갔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뚜껑이 문제다라는 피드백이 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뚜껑이 불량인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하는지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제품이 굳는다라는 피드백이 오면 제품을 굳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천연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이 더 자주 굳는다면 고객에게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라고 많은 그런 요소들을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창업도 그렇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들려오는 그런 피드백들, 부정의 피드백들이나 잔소리들이 듣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피드백들은 빨리 들을수록 내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된다는 걸 우리 모두는 이제 아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라라는 무조건 이 피드백에 맞춰서 움직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왜 이런 피드백이 내 앞에 도달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게 독침이 아니라 약침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수용했을 때 우리가 창업자로서 그 단계를 잘 거쳐서 우리 브랜드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창업자로서의 그런 5가지 단계에 대한 그 사례들과 이야기들이었지만 이게 결국엔 아이템이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우리의 기술력이 아니라 시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사실 잘 팔아내는 것도 시스템이나 조직 구성을 잘하는 것도 모두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중에 뭐가 하나가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과정들이 창업 내가 초기에 있냐 아니면 정말 예비 단계에 있냐 그리고 창업을 좀 스케일업하는 도약의 단계에 있냐 어느 단계에서 더 중요한 그 우선순위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초기 창업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 5단계가 시장의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시장이 제안하는 이 과정들이 꼭 필수적이고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업 초기에 마케팅을 잘하는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생존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렵지만 특히 이 창업이라고 하는 영역은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거의 죽고 사느냐인 경우가 많은 되게 어려운 도전이더라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고 또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아주 포용력이 넓은 영역이기도 해서 저는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사례와 그런 방법이 창업의 영역에 있어서 저는 조금 쉽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단어들로 표현을 했지만 일부의 영역은 또 전문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모든 걸 혼자 해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고 계신 창업의 아이템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무기로 만들 수 있는 한두 개의 방법은 갈고 닦아서 또 성공적인 창업가로 성장을 하는데 나도 조금의 보탬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창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또 뭔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장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